2024년도에는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제 사랑을 받고,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넘기 힘든 100만 이런 관객 수도 이제 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올바른 역사를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 사랑침례교회에서는 펜앤마이크에 김영삼 대기자님 이제 초청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10대 업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 요새 이제 말로 얘기하면 회심을 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개종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개종을 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 그 사람이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 나라를 창건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역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10시간에 걸쳐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펜앤마이크에 이제 김영삼 대기자님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 나오셔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게 인천으로 올 때마다 가슴이 막 설레고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 건국전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 또 외교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은 건국전쟁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건국전쟁 만들 때 김덕영 감독이 저를 찾아와서 저하고도 오랜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를 하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한테 업신여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먹고 살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면은 우리가 자존을 지킬 수 있는 건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을까? 우리 국민들 열심히 밥 먹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업신여기지 않고 얻어 터지지 않고 주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어찌됐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덕영 감독님에게도 좀 강조를 했는데, 한 영화에다가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부국이 되게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은 아마 다음번에 만드시려고 했는지 건국전쟁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타이틀을 부국 대통령 이승만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를 막 일으켜 세우고 국민들을 먹여 살린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전부 이승만 대통령에게 뿌리를 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 앞에 사진을 보면 왼쪽에 어머니가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 등교시키는 모습이 나오죠. 이승만 대통령의 12년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12년이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큰 물고기가 한 마리 있죠? 이거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남태평양에서 잡아온 참치입니다. 이미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 1956년도에
우리 원양어선이 처음으로 남태평양으로 출어를 해서 원양어선이 잡아온 첫 번째 참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경무대에다가 이 참치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외국 사절들을 불러서 야 봐라, 우리도 지금 원양어선들을 해외에 보내서 참치를 잡아왔다. 이걸 지금 기념하기 위한 그 세레머니였어요. 우리가 그냥 뭐 원양어업 그러면 박정희시대 다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이승만 정부였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자파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는 이제 개과천선을 해서 우파학자로 돌아섰어요. 목사님 말씀에 뭐 언더스탠딩이 이제 깨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가 과거에 이 무지몽매하던 레프트 시절에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고. 이 책은 한국 사회에 이 좌익 이론을 퍼뜨리는 데 아주 1등 공신 역할을 한 책인데, 이 책에서 브루스 커밍스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을 어떤 모습으로 기록을 해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3년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한국인들은 죽은 자들을 묻고 잃은 것들을 슬퍼하면서 그들 생애에 남은 것들을 주워 모으느라 여념이 없었다. 1953년에 휴전이 됐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파괴된 국토, 그리고 전 국민의 약 40%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이 이제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집에 관한 그 아주 집요한 탐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없는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돈만 생기면 뭐를 합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죠. 아파트 투기를 하고. 이건 다 6.25가 우리에게 주는 업보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여기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국 전쟁의 기원에서 수도 서울에서는 콘크리트와 파편이 뒤범벅된 길가에 텅 빈 건물들이 마치 해골처럼 서 있었다. 수도 주변의 미군 병사에는 수많은 거지들이 외국 군인들이 내버리는 찌꺼기를 줍고자 모여들었다. 마을들은 텅 비었으며 거대한 댐들은 더 이상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다. 동굴과 터널 속의 두더지 같은 생활에서 기어나온 사람들의 밝은 햇살 속에서 악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정말 희망이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몇 년을 겪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한 3, 4년 후에 윌리엄 윈이라는 이분은 이제 한국에다가 원조를 주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파견한 분인데, 이분이 유엔에 가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 교육에 배고픈 한국이라는 이 연설을 하는데, 이분의 그 연설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침 7시를 전후해서 중앙청이 보이는 광화문 내거리에 서보라. 7, 8살의 어린이로부터 성년이 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제복을 입고 손가방을 들고 혹은 메고 가는 학생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씩씩하고 명랑하고 혈색이 좋다. 그들에게는 신생공화국의 앞날을 책임질 막중한 의무가 주어져 있다. 한국의 교육은 이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다고 본다. 아주 정반대의 모습들이 보이죠. 그야말로 전쟁의 폐허가 된 모습, 그 폐허를 딛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는 모습들. 대한민국이 이 자리까지 우리가 서게 됐고 1인당 3만 불을 넘어서 선진국에 오르기까지 원동력은 뭐였느냐? 바로 이 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을 누가 시스템을 만들어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돈만 생기면 학교 세웠습니다. 워낙 정부가 돈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많은 이 유지들에게 당신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학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사립학교 비율이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보다 사립학교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랬느냐?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재산을 좀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들 학교 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그 토대를 다진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해방 공간에서 도대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2차 세계대전을 치르기까지는 이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하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히틀러라는 이 악당, 그 다음에 일본 군국주의라는 이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본주의 종주국과 공산주의 종주국이 손을 잡고 군사동맹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 이 적들을 다 퇴치하고 난 다음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격돌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냉전입니다. 이 지구가 냉전으로 돌입을 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이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맞부딪히는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반공정신으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라는 악에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각성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부터 세워가지고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세계 정세의 흐름과 우리 한국의 이 자세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세계에 살고 개인의 자유 이런 거를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인들이 이 몸담고 있는 한반도라는 이 역사적인 공간을 들여다볼 때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공산주의 친화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이상을 우리가 살았던 이 주자성리학, 유교의 핵심 원리는 공산주의하고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이런 거는 주자성리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토지, 모든 재산은 전부 국왕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토지 왕토설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냥 토지 공개념 이런 것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요.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 이거 공산주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되고 있느냐? 주자성리학에 되고 있어요. 개인 재산을 아주 나쁜 걸로 얘기를 하고, 사욕 이런 거를 아주 나쁜 걸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개인 재산을 보호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풍토에 살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여차하면은 공산주의로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놀라운 해안과 통찰을 가지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마치 인류가 나가야 될 이상향인 것처럼 주장을 할 때 아니다. 공산주의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나쁜 점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멸망한다 라고 예언을 하는 최초의 공산주의 비판서를 쓰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게 1923년 하와이에서 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어디서 이런 해안을 얻으셨느냐? 바로 미국에서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은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한 그 바탕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신을 이루고 있는 이 기독교가 바탕이 됐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러니 이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반공을 강화를 하고 공산주의자하고 손잡으면은 이거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하니까 우리라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라고 주장을 한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을 이해한 사람이 그 해방 공간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좌익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아니, 그 당시에 70%가 넘는 거의 80% 가까운 한국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 노인네가 와가지고 우리의 역사적인 뿌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리에게 강제를 하는 바람에 이런 빈부격차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평등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청와대까지 한번 점령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거의 70-80%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공산주의가 막연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가면서, 바꾸다 안 되면 투디로 패가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그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만드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한반도를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이 산업 배치를, 북쪽에다가는 공업시설을 많이 만들었고 남쪽에는 그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북쪽은 공업, 남쪽은 농업, 그래서 이걸 남농 북공의 산업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 지역은 어마어마한 중공업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분단이 됐을 때 북한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제2위의 공업국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공업국가였느냐? 여러분들 6.25 때 인민군 하면은 상징적으로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따발총이에요. 따발총을 자기네 제철소에서 만든 철을 가지고 자기네 시설에서 따발총을 만들어서 인민군을 무장시켜 가지고 쳐들어 내려온 게 북한이에요. 그 당시에 남한은 무슨 따발총을 고사하고 총알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산업 배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업 분야 특히 아주 압도적으로 북한이 우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범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등장을 해서 1972년, 1973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4배 잘 살았습니다. 4배. 5.16이 일어난 1961년도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20불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남한의 1인당 소득은 82불이었어요. 84, 32, 4배 잘 살았습니다. 이거를 뒤집어 엎은, 그야말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박정희 시절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한 거를 들여다보면 모든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뿌리를 대고 있다. 그 증거를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은 12년간 재임을 하셨는데 12년간 우리 그 이승만 정부가 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한 내역을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체 예산의 51%를 지출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나라를 지키는데 국방비를 썼어요. 두 번째로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예산에, 교육 예산에다가 17%를 썼습니다. 합치면 51 더하기 17이면 68%, 전체 국가 예산의 68%를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무지에서 깨우치는 교육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나머지 32%를 가지고 뭐 다리도 놓고 뭐 전기도 놓고 그러려니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 나라 국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17%를 쓴 사례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12년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교육시킨 12년이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교육비에다 막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혜택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20년, 5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에다가 돈을 쓴다는 것은 50년 후에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독재를 했다라고 욕만 얻어다시지 뭐 이승만 대통령 잘했어라고 하는 건 근래 와가지고 인천 사랑침례교회에 있는 분들 외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를 새롭게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이 사진 기억나실 거예요. 학교에서 도시락도 못 사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이 원조 물자로 준, 처음에는 이제 분유를 줬죠. 분유를 쪄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옥수수 죽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그 옥수수로 찐 빵을 나눠줘서 빵을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좀 밀가루에 이 악수를 하는 사진이 그려 있는, 이게 전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료로 준 겁니다. 무료로. 그럼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이 이뻐서 그냥 줬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 좀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제발 우리 좀 도와줘. 그럼 미국이 뭐 천사입니까?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안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 나랑 같이 공부한 저 누구누구야, 너 나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동기 아냐?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저렇게 굶고 있는데 우리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부자가 돼서 너희들 물건 사줄게. 잠시 우리를 좀 도와줘. 이런 설득, 이런 것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제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지금 뭐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를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밤에 막 타이핑을 쳐서 편지를 보내요. 그럼 한 달쯤 후에 부산항에 막 물건이 들어와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미국 내 요소요소에, 하다못해 뭐 미국 상원의원에서부터 유명한 목사에서부터, 심지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프로야구 구단주하고도 친구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무슨 뭐 아주 유명한 뭐 영화배우하고도 막 친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분들이 미국의 아주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중요한 자리에 가 있었고, 그런 분들하고 다 친구고 뭐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야, 나를 봐서라도 도와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던 이런 사실은 다 잊어먹고 몰라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부터는 그 인맥을 연구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그 시절에 그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생충 감염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왼쪽 어깨나 오른쪽 어깨에 불주사 맞아가지고 불룩 튀어나온 상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전 국민의 80%가 기생충 보유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뭔가 희망을 찾은 거는, 그 당시 아이들을 너무 못 먹이고 또 영양도 제대로 공급을 못해서 우량아를 키우자 그래가지고 우량아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요즘은 살 빼느라고 난리죠. 아니, 어떻게 된 놈은
이 나라가 그 먹고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됐냐면 살 빼기 위해서 1년에 7조 6천억 원을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여기서 정말 자칫 잘못해가지고 한 50kg나 60kg 저 북쪽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강냉이죽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텔레비전 수상기가 그 당시 300대가 안 됐대요. 이승만 대통령이 열심히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는 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이 문맹 퇴치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글을 아는 팀을 15,000개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이 국문 보급반을 보내서 현지에서 한글 교육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현지에서 한글 교육을 하는 그 사진이에요. 이렇게 12년을 노력을 해서 78%였던 문맹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우리가 한 일이라,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국민들을 문맹에서 탈피시켜줬다. 적어도 신문이라도 읽을 줄 아는 국민을 만들어낸 세대가 바로 이승만 정부 세대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먼저 미국 유학을 가셔서 고급 교육의 혜택을 받은 분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고급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전부 이제 미국 유학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유학 간다 그러면 전부 부모님들이 뭐 학비 대줘, 생활비 대줘, 뭐 다 대주잖아요. 덕분에 부모님들 이제 등골이 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녀들을 외국 유학 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진 집안이 없었기 때문에 유학을 간다 그러면 거의 99%가 국비 유학생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국가에 돈만 생겼다 하면 국비 유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철소를 진다. 제철소를 뭐 운영을 하거나 접은 경험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제철 유학생 뽑아가지고 유학 보냅니다.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을 시작을 했어요. 1956년도에 이 노인네가 어떻게 원자력의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 시대는 원자력이 될 것이다 라고 깨닫고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 맺고 뭐 IAEA 협정을 맺은 게 1956년이고요. 그 이듬 해에 원자력 유학생을 20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원자력 유학을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온 분들이 박정희 시절에 고리발전소에 근무를 합니다. 돈만 생겼다 하면은 이제 고급 인재 육성 교육을 열심히 했고 이승만 정부가 보낸 그 유학생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박정희 시대에 고도 경제개발에 천병 역할을 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승만 정부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는 잘했는지 몰라도 경제는 아주 등신이야.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밥 먹듯이 해요. 자, 여기 보시면 경제 운영 능력이 가장 탁월한 역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1등입니다. 더 웃기는 건 김대중 대통령이 2등이래요. 이승만 대통령은 1, 2, 3, 4, 5등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문가의 평가고 그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일반인의 평가인데 일반인 평가보다 전문가 평가가 더 낮아요. 한마디로 이 전문가들은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건가요? 이런 사실을 좀 알기는 하는가요? 우리가 이 정도로 이승만 정부 시대의 경제나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경제정책 평가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8.7점, 전두환 대통령 6.9점, 노태우 5.2점, 김영삼 5.2점. 아니 IMF로 나라를 아주 깡통차게 만든 사람이 5.2점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4.9점이래요. 우리가 이 정도로 이승만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데,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이 산업이나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모릅니다. 이거는 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시대의 역사를 지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로서 막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외교를 잘해가지고 막 노력을 한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12년 동안 이 근대화의 초석을 다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게 아니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 시대의 모든 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워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누가 증언을 했냐면,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 부흥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박정희 정부에 가면 이게 이제 경제기획원이 되는데, 부흥부 장관을 했던 분이 송인상이라는 어른이 계신데, 이분을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들 다 살아계실 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승만 정부의 마지막 그 장관을 했던 분들은 전부 부정선거 관련 혐의로 감옥에 가서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오셨는데, 내가 63년 5월 달에 부정선거 제목으로 감옥에 갔다가 석방되어서 나와서 보니까 이승만 정부 시절에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기한 서류나 공문서가 다 파기해서 없어졌더라. 그래서 한국 재정사 같은 책을 못 쓰고 있다. 자료가 하나도 남질 않아서. 이런 걸 보면 어느 특정 세력이 누군가가 어떻게 내가 이거 다 없앴어라는 사람이 아직 이실직고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시대의 이 노력들이 통째로 지금 지워졌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복원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막 5.16 일어난 다음에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대한민국이 막 불꽃처럼 일어서가지고 대한민국의 막 경제 개발이 시작되고, 그리고 막 산업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고속도로를 만들고 막 뭐를 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경제나 이런 데는 기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미당 서정수 선생이 시에다가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국가꽃을 한 송이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쩍새가 봄부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가을에 국가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막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와 일어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뭔가의 요인들이 그 이전 시대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잘 알려고도 안 하고 또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알아야만 그 시절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참 이런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건국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철도를 날아였어요. 그 당시에 국민들이 밥도 못 먹어가지고 새끼밥도 못 먹어서 허덕허덕 하던 그런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부터 우리는 저 강원도에 있는 그 지하자원을 개발해야 되니까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면 철도부터 놔야 된다. 그래서 영암선 철도라는 것을 1949년 4월 달에,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철도 나라 그래가지고 설계하고 뭐하고 준비를 해서 49년 4월에
영암선 철도 기공식을 거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군 원조 당국이 와가지고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철도 건설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노인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거 망령이 들은 것 같다 저게. 아니 자기네들이 무슨 철도를 놔본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러지? 저 노인네 지금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막 74세 때인가 대통령이 당선되셨으니까 저 노인네가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원조 당국은 이 이승만 대통령의 원대한 뜻을 모른 거예요. 지금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농사부터 짓자. 이 농업화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공업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3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 근대 국가가 됐나 보니까 공업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우리는 공업화다. 공업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하자원이 있어야 된다. 지하자원을 캐자. 지하자원을 캐려고 보니까 그것을 수송하고 거기까지 사람들을 들여보낼 수 있는 철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철도 놓자. 그래서 이 영암선 철도를 1949년 4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6.25가 났잖아요. 1950년에. 6.25 때 공사가 중단됐다가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공사를 재개를 해요. 그래서 1955년 12월 31일 날 영암선 철도가 완공이 됩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5.16을 일으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정책이 뭐냐?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태백산에 있는 지하자원을 캐내자.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승만 정부에서 영암선 철도를 이미 건설해 놨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참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원양어선을 도입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원양어선에다가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불을 건져 올리자. 그런 뜻에서 지남호 이렇게 이름을 줘서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이 배 이름을 줘줬습니다. 이 진안호가 남태평양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잡아온 제 1호 참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요 참치입니다. 그래서 외국 귀빈들에게 야 우리 잡아온 참치야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한 다음에 이 원양어선 그 선장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저 참치 제일 맛있는 부분 나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 외국 귀빈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다 하고 기록에 나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미 박정희 정부가 원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충분히 쌓여 있었고 원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도 쌓고 배도 준비되어 있었고 또 선원들도 다 훈련이 되어 있었기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원양업이 대폭발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박정희 시절에 원양업 많이 했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송인상 씨가 요 분인데 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50년대에 기업가와 정치가와 정부 관리들 정말 진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국민이 배불리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자.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킨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국민들에게 새끼 따뜻한 밥이라도 제대로 먹이자.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한 거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북쪽에 또 있었습니다.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냐? 모든 국민이 쌀밥에 고깃국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으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공산주의다가, 내가 너희들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쌀밥을 고깃국에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나를 지지해.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쌀밥에 고깃국 먹여줄게. 그런다고 우리는 살 빼느라고 7조 6천억 원을 쓰는 나라가 됐어요. 자, 쌀밥에 고깃국을 배 터지게, 그것도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만들어준 건 누군가요? 대한민국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 이 체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방향을 정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이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상한 일들 많이 했잖아요. 막 국민의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막 국민 재산을 막 강탈하지를 않나,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뭐 활동 공간을 막 억제를 하지를 않나. 이거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예배도 못 보게 한 거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 선배 세대들은 모든 국민이 다 배불리 먹고 사는 나라, 뭔가 먹고 살아야 뭐 자존심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아주 강하게 뭉쳤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총 수출액이 3,500만 달러였다. 3,500만 달러를 수출한 그 내역을 보니까요, 중석, 지금 중석이라는 그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석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승만 대통령이 영암선 철도 나가지고요, 그 철도로 저 강원도에 있는 탄광을 개발해서 거기서 캔 것이 중석이에요. 중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대포 포신을 만들 때 중석을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다 먹고 살렸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이승만 정부 시절에 50달러, 60달러에 불과했는데, 그런 시대를 지금 딛고 오늘날에 오기까지 이승만 정부의 노력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일어났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겸허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그 사례들을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이 경제개발 계획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1962년 1월부터 시작이 돼요. 61년 5.16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개발 계획이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9년에 요 맨 아래에 보이시죠?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바뀌어서 그냥 실행된 것이 박정희 정부였을 뿐이에요. 이런 계획들은 이미 다 이승만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 놨었다. 그것을 가져다가 시작하자 라고 해서 성공시킨 것은 박정희 정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정부하고 박정희 정부를 자꾸 떼놓고 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승만 정부 재임 12년, 박정희 정부 재임 18년, 합치면 도합 30년입니다. 30년은 뭐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시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아마 이런 그 고도 성장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역사를 연장선상에서 보는 그런 그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산업사라든지 이 공업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구냐면은 신원학 총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무총리 하셨는데 이분이 이승만 정부의 마지막 부흥부 장관 하셨어요. 이분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신원학 총리 제가 한 10번 이상 인터뷰를 했는데 왜 제가 이분을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나라 이 산업사, 공업사를 정리를 할 때 신원학 씨를 빼면은 정리가 안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일제시대 때 그 고등문과시험, 지금 치면 이제 행정고시에 패스해가지고 일본 본국정부의 상공성에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공업국장, 광업국장, 전기국장 이런 걸 다 하신 분이에요. 그때 이분이 그 하신 말씀이 이승만 정부 때 우리나라의 전기가 이 모든 그 발전소가 다 부서져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기가 미국이 우리에게 빌려준 발전함에서 얻는 2만 킬로와트가 우리나라 전력의 전부였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죽으라 하고 발전소를 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전기에 관한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일본 기업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일본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정부에다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 정부처럼 양질의 전기를 싼 값에 좀 공급을 해달라.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 여행 가실 때 2발짜리 콘센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나라 아직도 110V 쓰고 있어요. 게다가 이쪽 지형은 그 주파수가 50Hz고 이쪽 지방은 주파수가 60Hz예요. 이 전기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이 경제 산업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기업인들 중에 한국으로 진출한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뭘 꼽냐면은 전기. 대한민국의 전기 산업을 일으킨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이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원자력 발전소를 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에다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두들겨 부수겠다고 난리를 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 당시에 남한의 시멘트 공장은 삼척 시멘트 하나밖에 없었대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이뤄냈느냐. 이 로버트 올리버라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고용을 한, 미국은 이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여론에다가 한국을 아주 그 우호적인 그 여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로버트 올리버라는 사람을 고문으로 채용을 해서 언론기관, 정부기관에 이제 로비를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의하면은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시대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은 그 이전에 이승만 정부에 의한 전제 조건의 구축 없이는 불가능했다.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승만 연구가인 유영 교수님께서는 로버트 올리버하고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희 시대의 고도 성장은 이승만 시절에 이미 그 싹이 트기 시작했다. 유영 교수님께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우리가 그 안보를 튼튼히 한 것이 경제개발계획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교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을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인재 양성 노력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1950년대 후반에 우리가 대학 진학률에서 영국을 앞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25세에서 34세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을 보면 한국은 요만큼이에요. 이 전 세계, 이 지구상에서 고등교육을 가장 잘 시킨 나라를 뽑자면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걸 보여주고 있죠. 이승만 정부가 어떤 정부였는지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휴일을 없애는 결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월월화수목금금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된 이후에 미국 정부가 이제 한국에다가 전후 복구를 위한 그 원조를 주기 시작한 게 54년서부터입니다. 1954년서부터 우리가 이제 전쟁으로 부서진 많은 것들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958년도 부흥부 장관인 신원학 씨가 1958년에 유명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1958년 몇월 며칠 날 우리가 전후 복구를 완성을 해서 드디어 전쟁 전 상황의 산업력을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958년에 가서야 우리가 전쟁으로 부서진 모든 걸 다 복구를 해서 간신히 전쟁 전 상황의 이 산업력을 복구를 했으니까 그 이승만 정부 12년은 뭐예요? 전쟁으로 나라를 지켜냈고 전쟁으로 부서진 모든 것을 다시 복구를 했고 국민들을 교육시킨 12년이었다. 그러한 그 교육시킨 12년이 박정희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이것이 이승만 정부의 진면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증거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